조용한 소문 하나가 거대한 시장을 흔들 때가 있다.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가능성만으로도 돈이 먼저 움직이고 기업은 계획을 바꾸고 정책 당국은 메시지를 정교하게 다듬는다. 최근 중국 증시에서 벌어진 장면이 그랬다. 일본이 핵심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의 대중 수출을 사실상 멈추었다는 소문이 번지자 시장은 사실 여부를 기다리지 않았다. 먼저 흔들렸다. 반도체 소재 장비 관련주는 급등락을 반복했고 불안과 기대가 한 몸처럼 출렁였다. 투자자들은 공포 속에서 국산화 수혜라는 단어를 꺼냈고 동시에 공급이 막히면 끝이라는 절박한 문장을 덧붙였다. 이상한 진폭은 단순한 루머의 힘이 아니다. 오히려 루머가 찌른 지점이 너무 정확했다는 뜻에 가깝다. 세계 2위 경제 규모를 가진 중국이 왜 포토레지스트라는 생소한 화학 소재 하나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까? 이유는 단순하다. 포토레지스트는 소재가 아니라 공정의 열쇠에 가깝고 그 열쇠를 쥔 쪽이 공급망의 목을 틀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전쟁이 장비에서 소재로, 기술에서 병목으로 이동하는 순간 시장은 그 소문을 일종의 경고로 받아들였다. 소문이 시장을 뒤집은 날 투자자들이 먼저 본 것은 점유율이었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공장에서 회로를 새기는 과정에 쓰인다. 그러나 이 설명만으로는 시장의 공포를 이해하기 어렵다. 시장이 진짜로 가능한 건 물질의 용도가 아니라 누가 그 물질을 얼마나 지배하고 있느냐였다. 업계에서 흔히 회자되는 수치가 있다. 포토레지스트 전체 시장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매우 크고 첨단 공정으로 갈수록 일본의 비중은 지배에 가까워진다는 인식이다. 특히 최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고사양 포토레지스트 영역에서는 대체 공급처가 극도로 제한적이라는 말이 반복된다. 이 구조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수십조 원을 들여 공장을 지어도 공정의 한 단계가 막히면 그 공장은 거대한 껍데기가 될 수 있다. 공장 건물, 장비, 인력, 전력, 용수,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도 핵심 소재 하나가 끊기면 생산 라인은 멈춘다. 그래서 이 소문은 단순한 통상 마찰이 아니라 기술 패권 전쟁에서 전략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불러왔다. 의 의도가 아니라 구조가 공포를 만든다. 시장은 일본이 정말 그럴까 보다 일본이 그럴 수 있다에 반응한다. 포토레지스트는 왜 대체 불가능에 가까운가? 포토레지스트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비유는 사진 인화다. 웨이퍼를 인화지로, 회로 설계를 필름으로 생각하면 된다. 빛을 쏘아 필름의 패턴을 인화지에 옮기는 과정이 반도체 노광이며 그 빛의 반응에 원하는 모양이 드러나도록 돕는 약품이 포토레지스트다. 빛을 받으면 성질이 변하고 현상 과정에서 어떤 부분은 깎이고 어떤 부분은 남는다. 그 결과 웨이퍼 위에 회로의 밑그림이 만들어지고 이런 공정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 반도체가 완성된다. 는 이 약품이 그냥 반응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자 단위로 통제된 반응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반도체는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허용 오차가 극단적으로 줄어든다. 포토레지스트의 분자 구성, 불순물 관리, 점도, 균일도, 광반응 특성 등이 조금만 흔들려도 결과는 수율로 직결된다. 수율은 반도체 산업의 생명줄이다. 같은 설비에서 같은 시간을 돌려도 양품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원가와 이익이 갈린다. 검증되지 않은 포토레지스트를 쓰는 건 소재를 바꾼다. 다 아니라 공장을 도박판 위에 올린다에 가깝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대체가 어려운 이유는 기술만이 아니다. 시간과 물류가 동시에 발목을 잡는다. 포토레지스트는 유통기한이 짧다. 장기 비축이 어렵고 재고를 몇 년치 쌓아 위기를 버티는 방식이 사실상 통하지 않는다.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순간 공장 현장에서는 다음 달, 다다음 달을 걱정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생산 라인에서 새로운 포토레지스트를 테스트하고 실제 공정에 적용해 안정화시키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단순히 넣어보면 된다. 가 아니라 수율 불량 장비 세팅 공정 조건까지 다시 맞춰야 한다. 반도체 산업에서 이 물결이년은 짧지 않다. 기술과 시장이 동시에 바뀌는 기간이다. 결국 포토레지스트는 소재가 아니라 첨단 반도체 생산의 속도와 안정성을 결정하는 병목의 핵심이다. 그래서 루머가 돌면 사람들은 확인되면 대응이 아니라 확인되기 전에 대비,
생각한다. 시장이 먼저 흔들리는 구조다. 막히는 순간 운공장 셧다운이 아니라 리듬이 깨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공급이 끊기면 공장이 딱 멈춘다고 상상한다. 현실은 더 교묘하고 더 파괴적이다. 반도체 생산이 막히는 첫 신호는 전면 중단이 아니라 리듬의 붕괴다. 처음에는 현장에서 대체 가능한 공정이 있나를 찾는다. 고사양 제품의 생산을 줄이고 비교적 덜 까다로운 라인으로 물량을 돌리는 방식이 검토된다. 다음으로는 수율이 흔들린다. 수율이 물결 2%만 흔들려도 원가 구조가 바뀌고 납기 계산이 틀어진다. 그 다음은 감산이다. 생산량이 줄어들면 매출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고객의 신뢰가 흔들린다. 반도체 고객은 단가보다 납기와 안정성을 더 중요한 가치로 보는 경우가 많다. 납기 신뢰가 깨지면 고객은 대체 공급선을 찾고 계약 구조를 바꾸려 한다. 이때부터는 단순한 공급 차질이 아니라 시장 지위의 손실로 번진다. 이 도미노가 무서운 이유는 공급망 충격이 일시적 비용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한 번 떠난 고객은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반도체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설계감 증품질 인증이 얽힌 생태계다. 공급이 불안정하면 고객은 장기적으로 위험을 분산시킨다. 공장은 다시 돌릴 수 있어도 시장 점유율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포토레지스트 소문이 확산되는 순간 중국 기업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은 이번 달 물량이 아니라 다음 분기 계약일 수 있다. 시장이 공포를 3번명하는 이유다. 반도체 내부에서 시작되는 1차 충격, 파운드리 다 먼저 흔들린다. 연시의 붕괴를 따질 때 출발점은 공정의 정교함이다. 공정이 정교할수록 소재 조건은 까다롭고 대체는 어렵다. 이 논리에서 가장 먼저 흔들릴 가능성이 큰 곳은 미세 공정 경쟁을 벌이는 파운드리다. 파운드리는 고객이 맡긴 설계를 일정한 품질로, 일정한 수율로, 일정한 시간에 보관해야 한다. 그런데 포토레지스트 공급이 불안해지면 파운드리는 두 가지 손실을 동시에 맞는다. 하나는 생산량 감소이고 다른 하나는 수율 변동성이다. 수율이 흔들리면 원가가 튀고 고객과의 가격 협상에서도 불리해진다. 무엇보다 품질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인식은 파운드리 사업의 기반을 무너뜨린다. 파운드리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로 돈을 번다. 여기에 미세 공정은 장비 소재 공정 조건이 촘촘히 맞물려 있어 대체 소재의 도입이 더 어렵다. 고객은 단순한 칩이 아니라 그 팁으로 돌아가는 완제품의 성능과 안정성을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는 순간 고객은 가장 먼저 생산 리스크를 분산하려고 한다. 파운드리에겐 이 순간이 가장 아프다. 생산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장기 계약의 구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2차 충격은 첨단칩이 아니라 타이밍이다. 중국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논의는 종종 최첨단을 할 수 있느냐로 수렴한다. 그러나 연시의 붕괴 관점에서는 질문이 달라진다. 최첨단을 당장 못하느냐 보다 타이밍을 놓치느냐가 더 치명적일 수 있다. 특히 AI 반도체, 고성능 컴퓨팅, 데이터 센터 인프라 경쟁이 격화되는 구간에서는 출시 시점, 이곳 시장 지위다. 생산 차질이 몇 달 누적되면 단지 물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경쟁사의 생태계가 먼저 굳는다. 소프트웨어 최적화, 고객사 인증, 대규모 도입 레퍼런스가 쌓이는 속도에서 뒤처진다. 그 결과는 좀 늦게 따라가면 된다. 다 아니라 시장이 굳어버렸다. 다 될 수 있다. 그래서 포토레지스트의 병목은 반도체 자체를 넘어 산업 전략을 흔든다. 첨단 경쟁은 한번 밀리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뒤늦게 투자에 따라잡으려면 더 많은 장비, 더 많은 인력, 더 많은 보조금이 필요하다. 타이밍을 잃는 순간 비용은 폭발한다. 시장이 작은 소재 하나에 과민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면 중단보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정밀 타격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정말로 전면 중단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까? 이 질문에 대해선 신중한 시각도 존재한다. 중국은 거대한 시장이고 기업들도 중국에서 얻는 매출과 고객 관계를 쉽게 버리기 어렵다. 소재 기업 입장에서는 공급망이 끊기면 단기적으로 가격 협상력은 커질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고객의 탈일본, 가속을 부를 수도 있다. 독점이 영원할수록 독점은 더 강력한 역풍을 맞는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전면전보다 정밀 타격이 더 현실적이라는 분석에 힘을 얻는다. 특정 등급, 특정 용도, 특정 고객에 대한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거나 허가 심사를 늦추거나 서류 요건을 강화해 사실상의 병목을 만드는 방식이다. 겉으로는 전면 중단이 아닌데도 현장에서는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형태다. 이 방식은 정치 외교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상대가 가장 민감해하는 지점을 압박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이미 비용이라는 점이다. 공급이 완전히 끊기지 않아도 기업은 재고를 다시 계산하고 생산 계획을 조정하고 고객에게 납기 리스크를 설명해야 한다. 시장은 그 비용을 먼저 가격에 반영한다. 루머가 이렇게 강한 이유는 시장이 최악이 아니라 불확실성에 돈을 걸기 때문이다. 이번 소문이 남긴 메시지, 중국 반도체 약한 고리가 노출됐다. 이번 이슈의 본질은 일본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보다 일본이 할 수 있는 것이 드러났다는 데 있다. 단 반도체 생태계에서 장비 소재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패권을 좌우하는 레버리지다. 중국은 장비 제재, 설계 IP 제한, 장기적인 기술 봉쇄 속에서 자립을 외쳐왔다. 그러나 자립이란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다. 공정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요소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과 시간을 함께 갖춰야 한다. 소재 하나가 흔들릴 때 시장이 과잉 반응하는 이유는 그 조건이 아직 완전히 갖춰졌다고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연쇄 붕괴가 현실적인 질문으로 올라온다. 반도체가 막히면 그 다음은 어디가 무너질까? 반도체는 모든 산업의 부품이면서 동시에 속도, 스마트폰과 PC, 서버는 물론이고 자율주행 산업 자동화 통신 인프라까지 반도체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한쪽이 막히면 다른 쪽도 늦어진다. 그 늦어짐이 누적되면 산업의 송이 계산서가 바뀌고 고용과 투자, 소비까지 영향을 받는다. 첫째, 공급 차질로 납기 지연이 발생한다. 둘째, 지연을 막기 위한 비용이 급증한다. 대체 조달, 재고 확보, 프리미엄 지불. 셋째, 그 비용이 가격으로 전가되면서 수요가 흔들린다. 넷째, 투자와 고용 계획이 조정되며 산업의 방향이 바뀐다. 이 네 단계를 기준으로 보면 충격이 먼저 도착하는 산업과 버티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 피가 나는 산업이 갈린다. 그리고 그 순서는 생각보다 냉정한 물류 재고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충격 도착 순서, 누가 먼저 쓰러지고 누가 나중에 무너지는가? 반도체 병목의 충격은 대개 세 가지 변수를 따라간다. 1. 재고 회전 속도, 얼마나 빨리 부품을 쓰는가? 2. 인증 검증 시간, 부품을 바꿀 수 있는가? 3. 대체 가능성, 다른 칩으로 바꿔도 성능 안전 규격을 맞출 수 있는가? 이 기준으로 보면 충격의 1순위는 최첨단보다 회전이 빠른 산업에서 나온다. 1. 조단기 1순위, 스마트폰 PC 서버 조립 라인. 가장 먼저 흔들리는 곳은 대개 조립 산업이다. 스마트폰과 노트북, 서버는 제품 주기가 짧고 특정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경쟁이 출시 타이밍에 의해 갈린다. 납기가 하루 이틀 밀리는 수준을 넘으면 마케팅 계획 물류 유통 판매 채널까지 모두 다시 짜야 한다. 무엇보다 대체 부품을 쓰기 어렵다. 동일 한 칩이라도 제조사, 공정, 펌웨어에 따라 미세한 차이가 생기고 그 차이가 발열 전력성 냉호 환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영역의 붕괴는 재고에서 시작한다. 스마트폰 제조사는 보통 안전 재고를 가져가지만 시장이 출렁일 때는 그 재고가 빠르게 말라붙는다. 서버는 더 복잡하다. 데이터 센터는 특정 성능과 전력 효율을 기준으로 전체 설계를 맞춰놓기 때문에 칩이 바뀌면 서버 구성부터 소프트웨어 최적화까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칩 공급이 막히면 그냥 다른 걸 쓰자가 아니라 프로젝트를 연기하자가 된다. 연기된 프로젝트는 곧바로 매출 지연이고 매출 지연은 투자 회수 모델을 흔든다. 중국 내에서 스마트폰 제조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도체 병목이 처음으로 가시화되는 장면은 기술이 아니라 출시 지연, 물량 부족, 가격 프리미엄일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가 먼저 체감하는 충격이기도 하다. 단기 2순위, 자동차 전기차, 한 개만 없어도 라인이 멈춘다. 자동차는 반도체 의존도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
엔진 제어, 변속, 제동, 안전 시스템, 인포테인먼트, 배터리 관리, BMS, 까지 자동차는 이제 바퀴 달린 컴퓨터, 다. 중요한 점은 자동차 산업에서 반도체 병목이 비싼 칩 부족이 아니라 사소한 칩 하나의 부족으로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자동차 생산 라인은 일정한 순서로 부품이 들어와야 움직인다. 그 하나가 부족하면 완성차를 조립해도 출고를 못한다. 출고를 못하면 재고가 쌓이고, 재고가 쌓이면 현금 흐름이 막힌다. 그래서 자동차 업계는 공급 차질이 보이면 가장 먼저 두 가지를 한다. 첫째, 부품사와 함께 대체 부품을 찾는다. 둘째, 생산 자종을 재편한다. 부품이 상대적으로 덜 들어가는 모델을 우선 생산. 하지만 여기서 인증, 이발목을 잡는다. 자동차 부품은 안전 규격과 신뢰성 테스트가 엄격하다. 부품을 바꾸는 순간 다시 검증해야 하고 시간이 걸린다. 반도체 병목이 길어질수록 자동차 산업은 생산량 감소를 넘어 모델 전략 수정으로 밀려간다. 전기차로 갈수록 이 문제는 더 커진다. 전기차는 전력 반도체, 배터리 관리, 열 관리, 주행 보조 시스템 등 반도체가 들어갈 지점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중국이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 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 반도체 공급이 막힐 때 자동차 전기차는 단기에 직격탄을 맞는다. 결과는 생산량 감소와 동시에 보조금 가격 정책 수출 경쟁력까지 흔드는 방식으로 번진다. 3. 단기 삼순위, 통신 장비 네트워크, 보이는 건 느리지만 한번 멈추면 크다. 통신 장비는 스마트폰처럼 매달 신제품을 내는 산업은 아니다. 그래서 충격이 늦게 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통신 장비는 일단 공급이 끊기면 프로젝트 자체가 중단된다. 기지국, 라우터, 스위치 같은 장비는 공급이 일정하지 않으면 구축 일정이 흔들리고 일정이 흔들리면 계약 구조 전체가 바뀐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구축 지연이 곧바로 품질과 서비스 확장 계획의 지연을 의미한다. 특히 이 영역은 지정학과도 직접 연결된다. 미수출입 규제가 겹치면 중국 업체들은 해외 시장에서 더 큰 제약을 받게 되고 내부에서는 자립 압박이 더 커진다. 제 병목이 통신 장비로 번지는 순간부터는 단순한 산업 문제를 넘어 국가 전략과 직결되는 인프라 리스크가 된다. 4. 중기 사순위, 산업 장비 공장 자동화, 납기 지연, 이 수출 경쟁력을 갉아먹는다. 산업용 장비, 공장 자동화, 로봇, CNC 같은 영역은 반도체가 들어가는 지점이 매우 많다. 하지만 소비자 제품처럼 당장 못 사면 다른 걸 산다. 다 아니다. 고객은 대개 기업이고 프로젝트는 장기다. 겉으로는 충격이 늦게 도착하는 듯 보이지만 한번 밀리면 손실은 더 깊다. 이 산업의 위험은 납기 지연이 실로의 문제로 번진다는 것이다. 장비는 한번 계약하면 설치, 유지 보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까지 묶인다. 중국 제조업이 수출로 먹고 사는 구조를 고려하면 산업 장비의 납기 지연은 생산 효율을 떨어뜨리고 그 생산 효율 저하는 다시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과 납기 경쟁력을 갉아먹는다. 반도체 병목이 산업 장비로 번지는 순간 충격은 제품 하나 다 아니라 제조업의 엔진을 건드리게 된다. 5. 중기 5순위, 가전, 대체는 가능하지만 가격이 문제다. 가전은 일부 칩을 대체할 여지가 비교적 있다. 그래서 가장 늦게 흔들리는 분야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가전은 가격 민감도가 높다. 불안해져 부품 단가가 오르면 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하나를 흡수해 마진을 줄이거나 가격을 올려 수요 감소를 감소하거나 특히 중국 가전이 글로벌 시장에서 강한 이유가 가성비였다는 점을 떠올리면 원가 충격은 곧바로 경쟁력 문제로 연결된다. 가전 산업의 붕괴는 생산 중단이 아니라 마진 붕괴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눈에 보이지 않게 피가 나는 방식이다. 장기 리스크, 방산항공 의료, 대체가 거의 불가능한 영역. 이 분야는 평소에는 이슈가 덜 되지만 반도체 병목이 장기화되면 가장 위험해진다. 이유는 간단하다. 인증과 신뢰성의 장벽이 높아 대체가 어렵고 공급망이 좁다. 한번 흔들리면 복구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게다가 이 산업들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따라서 반도체 공급 안정성이 곧 안보 안정성으로 번역되는 구간이다. 정리하면
중국 반도체가 막힐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곳은 스마트폰 조립과 자동차다. 그 다음 통신 인프라, 산업 장비로 충격이 확대되고 가전은 비용과 마진을 통해 후행 충격을 받는다. 장기적으로는 항공방산유료 같은 고신뢰 산업이 구조적 리스크를 안는다. 이 순서 다 중요한 이유는 충격이 산업별로 다른 시간대에 도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산업이 흔들리는 방식은 곧 중국 경제의 다른 부분, 소비, 고용, 수출, 물가로 연결된다. 연쇄 붕괴가 중국 경제에 남기는 세계의 후폭풍. 1. 수출 경쟁력, 납기 신뢰가 깨지면 가격 경쟁력도 무너진다. 중국 제조업의 강점은 단순히 싸다, 다 아니라 빨리 만든다, 에도 있다. 공급망이 안정적이면 납기가 강점이 되고, 납기가 강점이면 주문이 몰린다. 반도체 병목은 이 강점을 정면으로 치는 변수다. 납기가 흔들리면 해외 고객은 주문을 분산시키고 분산이 시작되면 회복은 어렵다. 결국 중국 제조업의 수출 엔진이 미세하게라도 비겁거리기 시작하면 그 영향은 실물 지표로 뒤늦게 나타나지만 깊게 남는다. 2. 물가와 소비, 공급 부족 가격 상승은 가장 빠르게 대중에게 도착한다. 스마트폰, 노트북, 자동차 같은 품목에서 가격이 오르거나 할인폭이 줄어드는 순간 소비는 움찔한다. 이때 소비가 줄면 기업은 생산 계획을 더 보수적으로 바꾼다. 생산 계획이 보수적으로 바뀌면 고용과 투자도 같이 움츠러든다. 반도체 병목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소비 심리의 문제로도 번진다. 3. 투자와 금융, 시장은 불확실성에 프리미엄을 붙인다.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시장을 흔든 이유가 여기 있다. 투자자는 공급이 끊겼다, 보다 끊길 수도 있다를 더 싫어한다. 불확실성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인다. 그 프리미엄이 높아지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고 투자가 줄어든다. 반도체 병목이 길어질수록 중국 기업들은 생산 차질보다 먼저 자금의 비용이라는 보이지 않는 타격을 받게 된다. 중국의 반기업, 돈과 선택과 집중은 오히려 더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중국을 단순히 막히면 끝이라고 보면 오판이다. 외부 압력이 강해질수록 중국은 보통 더 강하게 밀어붙인다. 이번 사태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멈추게 하기보다 오히려 자립 드라이버에 불을 붙일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중국의 대응은 크게 두 축으로 요약된다. 자본 투입. 정부 주도의 대규모 자금이 반도체 산업으로 쏟아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장비, 소재, 설계, 생산 시설 전반에 돈을 밀어 넣어 시간을 돈으로 사는 전략이다. 둘째, 선택과 집중. 중국은 당장 최첨단 영역이 막힐 수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용 영역에서 생태계를 장악하려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즉, 최첨단인 장기 과제로 두고 당장 양산이 가능하고 시장 규모가 큰 분야를 먼저 잡는다. 자동차, 가전, 산업 장비에 들어가는 방대한 반도체 수요는 대부분 이 영역에 있다. 이 시장에서 자립에 성공하면 기술과 자본이 쌓이고 그 힘은 언젠가 최첨단으로 올라가는 발판이 된다. 이게 한국과 일본 기업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지금은 중국의 위기처럼 보여도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이 범용 반도체 생태계를 장악하며 가격 경쟁과 공급 경쟁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를 수 있다. 단기 뉴스의 관전 포인트가 아니라 중기 리스크의 출발점이다. 더 큰 그림, 장비와 소재를 잇는 퍼즐이 맞춰지는 이유. 이번 포토레지스트 이슈는 독립된 사건이라기보다 공급망을 둘러싼 국제 전략의 일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미국은 반도체 산업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강한 요인을 제공해 왔다. 보조금과 투자 유치, 그리고 특정 국가에서의 첨단 생산 확장 제한 같은 조건들이 결합되면 기업들은 결국 어느 편의 규칙을 따를지 선택해야 한다. 네덜란드는 장비의 핵심을, 일본은 소재와 일부 장비의 핵심을 쥐고 있다. 즉,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두 축, 장비와 소재, 다 동시에 압박 레버리지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 결과 글로벌 공급망은 효율과 가격 중심에서 신뢰와 동맹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을 강화하게 된다. 결국 반도체는 더 이상 산업재만이 아니다. 국가의 명운과 동맹의 방향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 되었다. 그리고 그 전략 자산의 병목은 공장보다 앞에 있는 소재 장비에서 나타난다. 한국이 얻을 교훈,
반사이익이 아니라 방어체력과 협상력의 문제다. 중국의 공급망이 흔들리면 한국이 단기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는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단순한 결론이다.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남이 흔들릴 때 반사이익을 얻는다가 아니라 누가 흔들리지 않는 체력을 갖추느냐다. 한국이 해야 할 선택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초격차를 더 높이는 것. 특정 분야에서 주격 자체가 어려운 격차를 만들면 기술은 곧 합성력이 된다. 특히 AI 시대의 핵심 부품과 고부가 영역에서 격차를 유지 확대해야 한다. 둘째, 신뢰 기반 공급망 화부로서의 가치를 강화하는 것. 세계가 공급망을 재편할수록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최고 품질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경쟁력이 된다. 셋째, 소재 부품 장비의 자립과 다변화다. 외부 충격이 올 때마다 같은 공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위기를 경험으로 끝내지 말고 체계로 바꿔야 한다. 결론,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공장이 아니라 진로에다. 중국 반도체가 막힐 때 어떤 산업이 먼저 무너지느냐는 질문은 결국 하나로 수렴한다. 어디가 반도체를 가장 빨리 쓰고 가장 빨리 멈추는가. 스마트폰과 서버는 회전이 빨라 충격이 먼저 오고 자동차는 단계 부족, 이 라인을 멈추게 해 단기에 직격탄을 맞는다. 통신 장비는 프로젝트와 인프라로 충격이 확대되고 산업 장비는 납기와 신뢰의 문제로 중국 제조업 전체의 엔진을 흔든다. 가전은 마진과 가격을 통해 후행 충격을 받는다. 장기적으로는 인증 장벽이 높은 산업이 구조적 리스크를 떠안는다. 그러나 진짜 핵심은 산업의 순서보다 더 깊다. 반도체 공급망의 병목은 생산을 멈추게 하기 전에 신뢰를 흔들고 계약을 바꾸고 투자를 제한시킨다. 공장은 다시 돌릴 수 있어도 신뢰와 생태계는 시간이 걸린다. 시장이 확인되지 않은 루머에도 먼저 흔들린 이유는 그 루머가 공급망의 가장 약한 고리를 건드렸고 그 약한 고리가 산업 전반의 도미노를 시작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질문은 중국만을 향하지 않는다. 이 거친 재편 속에서 한국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다음 파도는 남의 나라에서 시작될지 모르지만 그 파도가 닿는 곳은 늘 우리의 산업과 일상이다. 반도체 전쟁은 더 이상 기술자들만의 싸움이 아니다. 기업의 전략, 국가의 안보, 소비자의 가격표를 동시에 바꾸는 시대의 싸움이다.